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AFPK 과정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구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 과목 진행에 앞서서 우리 AFPK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OT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 교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AFPK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각 과목당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락은 과목당 점수 40점에 밑돌게 되면 과락이 되니까 모든 과목 과락 없이 그리고 평균 70점을 넘기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위험관리보험설계 과목은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0문항에 어떤 40점이다 그러면 12문항 이상인데 본 강의만 잘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 평균 7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목은 여러분들 교재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두껍고 분량도 좀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이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물어보기보다는 그 내용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 실생활하고 많이 연관되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실생활에 응용되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과목에 학습을 하실 때 암기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먼저 잡으신 후에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본 과목에 대한 어떤 시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암기하는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큰 틀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쪽으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요, 저를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가 교재에 수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험이다, 또 위태다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면 이러한 용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개념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큰 무리 없이 학습이 되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주로 단축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손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손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럴 때는 여러 단어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조합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습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손인이라는 것은 손해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손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됐어요? 이 손해가 왜 발생됐느냐?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게 손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용어를 이해하실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러면 그 개념 그대로를 머릿속에 두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그럼 과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들의 조합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큰 틀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학습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목은 실생활에 응용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지문을 그대로 암기한다 하더라도 시험 푸실 때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잡는 훈련서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방대한 분량을 이해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이제 본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제1장 위험과 보험제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위험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부터 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좀 잡고 가면은요. 위험이라는 개념이에요. 위험이라는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안전해 이렇게 용어들 많이 사용할 겁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 손해가 발생된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교재에 사용되는 위험에 대한 개념도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손실과 사고 관련해서 위험이라는 단어, 손실이라는 단어, 사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의 상황을 위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해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내가 조심하면 손실이 발생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손실이라는 것은 뭔가 손해가 발생이 된 겁니다.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또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손상, 일실 이러한 용어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손해를 봤다는 거죠. 결과로 이미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손실이고요. 사고라는 것은 이러한 손실이 발생된 직접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개인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다라는 이 결과물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다쳤느냐? 교통사고 때문에 다쳤다라고 하면 이 교통사고가 바로 사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실무에서는 손실과 손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인 그리고 위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손인, 앞쪽에서는 말씀드렸죠. 자주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의 조합일까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손인이라는 것은 손해의 원인을 우리가 손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 발생이 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손인이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위태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태롭다 뭐 이런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실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와 뭐 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강의실에 이렇게 있으면 좀 뭐 크게 다칠 위험도 없고 안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위태로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태 개념을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특정 사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행위 등을 우리가 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태는 우리 교재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위태입니다. 물리적 위태는 사람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자연적, 물리적 조건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바닥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빙판길이에요. 그러면 그 빙판 도로가 얼어붙은 거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늘 높이죠. 이게 바로 물리적 위태라는 겁니다. 또 건물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라 목조를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면 화재에 훨씬 취약하죠. 화재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목조라는 자연성질 자체, 빙판길이라는 자연성질 자체가 사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위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요. 둘 다 사람과 관련되는 겁니다. 앞서 물리적 위태는 사람과 관련이 없다 그랬죠. 요 두 가지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적 위태는 개인의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고의사고 가능성을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불러요. 반면에 정신적 위태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습니다. 좀 해이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걸 정신적 위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태 중에서 사람과 관련돼서 이럴 수 있죠. 고의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세상 살기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또는 친구들과 술자리로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건 아니죠. 하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또는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의 조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내는 건 아니지만 부주의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사고를 내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지칭을 하고 부주의한 거, 뭐 술을 마셨다든지 잠이 부족하다든지 졸음운전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신적 위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실 때 사람과 관련이 없는 위태다, 물리적 위태. 사람과 관련이 됐다 그러면 따지실 게 이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도덕적 위태, 없다면 정신적 위태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한 가지 사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겨울 빙판길에 누가 뭐 상가집에 다녀오면서 잠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빙판길은 어떤 개념이냐? 물리적 위태가 되는 거고요. 잠이 부족해서 졸음운전을 했다. 이거는 뭐냐? 정신적 위태입니다. 또는 사업 실패로 뭐 해서 일부러 생을 마감하고자 사고를 일부러 유발시켰다. 이런 도덕적 위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례로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개념을 찾는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도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위험 관련 여러 가지 개념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빙판길에서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빙판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위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 위반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일부러 사고 낸 건 아니죠. 사고 내려고 속도 위반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속도 위반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 가능성이 늘어났겠죠. 이거는 정신적 위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위태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이 됐겠죠. 자동차가 파손되고 운전자나 제3자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친 거는 손실이에요. 손해가 발생된 거죠. 이 손실이 왜 났느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났다는 겁니다. 그건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봅니다. 위태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위험을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위험을 구분을 할 때는 두 가지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험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이렇게 분류하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각각의 위험들 중에서 보험으로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 즉, 보험 가입이 가능한 영역이 주로 어느 쪽이냐. 항상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린 지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거나 이익이 발생되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되거나 손실이 발생되지 않거나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할 때 손실만 발생하는 겁니다. 이익이 발생되진 않아요. 손실이 나거나 안 나거나 이런 상황만 있으면 순수 위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투기적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 아니면 이익 이런 상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투기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도박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복권 사는 것도 투기적 위험입니다. 주로 보험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순수 위험 쪽이겠죠. 복권 당첨 안 됐다고 보험금 지급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하면 객관적 위험, 측정이 안 되면 주관적 위험입니다. 측정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만 원짜리 물건이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했다든지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은 100만 원의 가치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나에게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물건이라면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된 게 바로 주관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위험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고요.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은 이 중에 측정 가능한 객관적 위험 쪽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손실의 원인 그리고 영향 또 이게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 이 손실이 특정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모두 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특정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특정 위험이라고 분류를 하고 모두 다에게 영향을 미치면 기본 위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은 위험의 원천 그리고 결과가 개별적 그리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일반적인 사고들이죠. 교통사고, 나하고 상대방만 다치는 겁니다. 반면에 기본 위험은 위험의 원천과 결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천재지변 같은 거 또는 실업, 뭐 경기 불황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건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게 기본 위험이고요. 이러한 기본 위험은 관측치를 많이 이렇게 여러 건을 조사한다, 장기간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진이 10년에 한 번 이렇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 어떤 통계를 정확하게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과 기본 위험 중에 주로 보험에서 해결 가능한 영역은 독립적 사건을 다루는 특정 위험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험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위험 구분 방법은요.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요 순수 위험이에요. 그래서 요 순수 위험을 다시 세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 위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요. 인적 위험, 재산 위험, 그다음 배상 책임 위험. 자, 요걸 먼저 분류를 하면은요. 손실이 나에게 발생되면 이게 내 신체에 발생되면 인적 위험이고요. 내 물건의 손해가 발생되면 이게 재산 위험입니다. 반면에 나로 인해서 손해가 제3자에게 발생되면 이게 배상 책임 위험이에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올 텐데 이 용어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두실 거는 이건 손해가 나에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손해가 제3자에게 나는 거구나. 제3자의 물건이 됐든 제3자의 신체가 됐든 어쨌든 손해가 제3자에게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켰어요. 또는 상대방 신체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건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피해가 상대방에게 발생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저는 그 상대방의 피해를 법적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 영역을 다루는 게 배상 책임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신체에 발생되는 인적 위험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망 위험이 있고요. 장수 위험이 있고요. 질병 상해 위험이 있고 실업 위험이 있습니다. 상해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주로 이 영향은 나로 인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내 부양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거죠. 즉 주력소득원이 사망했을 때 그 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사망 위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장수 위험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건데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은퇴 후에 생활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 자금을 다 소진하고 나서도 생존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생존해 가야 되죠.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오래 생존했을 때 보유 자산이 다 소진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 이게 장수 위험이에요. 즉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의 장수 위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병상해 위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내가 치료 비용이 나가게 될 거고요.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을 가리키는 거고요. 실업은 소득 감소로 일상생활이 불안해지는 이러한 어떤 위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적 위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산 위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택에 불이 나게 되면 뭐 가재도구든 뭐든 다 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겠죠. 이런 부분이 직접 손해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이 손해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집에 불이 나면 저는 집 이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어디 밖에서 거주를 해야 되겠죠. 어디 여관을 잡는다든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숙소를 별도로 잡게 되면 하루당 비용이 추가될 거예요. 숙박비가 추가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접 손해에 부과돼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우리가 간접 손해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직접 손해는 화재나 도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집 수리 비용 같은 거, 가재도구 수리 비용 같은 거, 재구매 비용 같은 게 직접 손해에 해당되는 거고요. 간접 손해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에 추가돼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책임위험,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되는 배상책임위험 같은 경우에는 형태별로도 분류를 하고요. 손해별로도 분류를 하는데 형태별로는 내가 제3자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쳤느냐 그 형태입니다. 재산 소유에 따른 배상책임, 교통사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내가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직업, 직무, 사업에 따른 배상책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물을 엎어가지고 손님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뭐 세탁비를 뭐 이렇게 발생시키거나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일상생활에 따른 배상책임 위험도 있어요. 일상생활 도중에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죠. 직무가 아닌 경우. 그래서 이렇게 형태별로 분류가 되어지고요. 손해별로는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민사상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이나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기회비용까지도 손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을 좀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러한 위험들은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거죠. 이런 건 나에게 발생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생되지 않게 또는 발생이 됐을 때에도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위험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위험관리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서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면은요. 위험관리라는 것은 경제 주체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즉, 한 경제 주체, 예를 들어서 저를 가정으로 하면 저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손실이 얼만큼 발생될까 또는 손실이 발생될 확률, 위험이 현실화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이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위험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를 하는 목적은요. 사전적 목적 측면이 있고 사후적 측면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전적 측면. 사전적 측면이라는 것은 사고 나기 이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반면에 사후적 측면은 사고 이후에 고려하는 거죠. 자, 사고 이전에 고려하는 사전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 주체가 직면하는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 사망에 대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해서 그 보험금으로 유가족이 생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나 죽으면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전적인 측면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죽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요.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손해방지 또 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고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후적 측면이라는 것은 사고 이후에 어떤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손실 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거. 이게 바로 사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실 금액이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원상복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사후적 측면입니다. 즉 이거는 사고 이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위험관리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에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교재에서는 5가지 단계로 구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위험 인식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위험 측정 평가하는 단계, 3단계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4단계에 실행하고요. 5단계에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위험관리를 한다 그러면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이 사람에게 있는 위험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각각 위험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건 위험 인식하는 겁니다. 즉, 그 경제 주체에게 노출된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구자경이라는 개인이 경제 주체다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뭐가 있을까? 조기 사망 위험, 또 장수 위험, 실업 위험,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 업무를 하니까 배상 책임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내는 거죠. 이게 1단계고요. 다 찾아내고 나면 각각 위험이 발생할 확률과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발생 가능한 피해 정도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즉 손실의 가능성, 얼마나 자주 발생이 될 수 있느냐, 또 손실 규모,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될 수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 규모가 미미한 거는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기보단 그냥 일상생활 영위해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 현금으로 보유하고. 하지만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대처 방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2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위험별로 위험 손실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될까, 또 피해 규모, 어느 정도 규모까지 손실이 날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한 다음에 각각 위험에 대해서 그러면 이 2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어떤 처리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험을 해결할까 고민하는 게 3단계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위험 통제 방법이 있고 위험 제무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 통제는 쉽게 내가 뭔가 행동을 통해서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위험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전을 가지고 위험 해결하는 방법이 위험 제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 처리 방법이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위험 회피, 손실 예방, 손실 감소, 그리고 위험 보유, 위험 이전에서 세부적으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위험별로 어떤 처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나면 그 방법을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길 때는요, 실행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변화 가능성이 있죠.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개인에게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맨 처음에 수립된 이 방법이 점검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모니터링과 피드백 단계예요. 이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이상의 5가지 단계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위험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경제 주체에게 노출된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경제 주체, 개인이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위험 인식을 통해서 사고 발생 전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처리 방법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위험을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인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기법이 도입이 되는데 첫 번째, 손실 빈도를 측정합니다. 빈도라는 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되느냐죠. 즉 이건 손실 발생 확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횟수 또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주 발생되면 자주 발생될수록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비책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측정을 하는데 확률을 측정을 할 때는요. 특정 사고가 다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을 전제로 해서 확률을 측정해 줘야 됩니다. 즉 하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된다? 이거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떤 사고로 다른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한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게 확률 측정이다.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요거 사고 자체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률을 계산을 했다면 두 번째는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날 것인가? 손실의 심도입니다. 요거는 손실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 규모나 손실 크기를 측정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손실 빈도와 손실 심도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냐? 손실 심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피해가 미미하다? 그럼 이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실 규모가 대단히 크다? 그러면 자주 발생하든 그렇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심도가 빈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는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놔 주시고요. 손실의 심도를 측정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최대 가능 손실이 있고요. 두 번째 추정 최대 손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하여간에 이 사고로 손실이 최대 얼마까지 날 것이냐.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최대 가능 손실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손실 규모가 최대치로 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손실액을 측정하는 게 최대 가능 손실이고요. 추정 최대 손실은요. 추정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의 최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요건 최악의 상황, 요거는 현실적인 상황. 이렇게 차이를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도와 심도를 측정했으면 이번에는 변동성을 측정을 합니다. 평균과 변동성인데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다라고 가정을 할 때 1년에 뭐 1회 정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사고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되는 게 5년치를 평가하니까 5년 동안에 안 날 수도 있고요. 10번 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평균 내니까 1년에 1회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안 나거나 한 번 나거나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평균 1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평균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입니다. 그래서 평균 1이라고 잡을 때 0하고 2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5에서 뭐 플러스 7 사이에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평균에서 많이 벌어질수록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예측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니까 그 큰 만큼까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투자 과목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학습하실 거예요.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평균값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준 편차가 크면 실제 손실과 평균값 간 차이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고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 쪽 공부할 때 뭐 평균 수익률이 10%다라고 가정하면 9%에서 11% 사이냐 아니면 5%에서 15% 사이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질수록 위험하다 이런 개념 학습하실 거예요.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단계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 위험들을 쭉 찾아냈고요.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나 빈도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 위험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까?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데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위험 통제 방법, 또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위험 재무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통제는 행동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위험 재무는 돈을 들여서 해결하는 거다. 우리 교재에서 재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다 이거 돈으로 바꾸시면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행동을 통해서 위험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위험 회피라는 방법이 있고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차량이 도난당할 수도 있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제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내가 갖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없으니까 분실의 위험도 없는 거고요. 운전을 안 하니까 사고 야기시키는 위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이게 위험 회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험 처리 방법이긴 한데요. 위험 관리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위험 회피 방법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 없이 운전도 안 하고 그러고 생활한다. 그럼 원거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걸어가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해도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맨 처음에 우려한 어떤 그런 위험들은 제거할 수 있겠죠. 즉 위험 회피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다른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처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라는 방법은요. 손실 예방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즉 빈도수를 줄이는 거고 손실 감소라는 것은 확률을 줄이지는 않지만 손실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는 어떤 위험을 내가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손실 예방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그 건물을 금형 건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안에서 담배 피다가 발생되는 화재 위험만큼은 줄일 수 있겠죠.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재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빈도수, 확률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형 건물 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손실 감소라는 방법은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그래서 불이 덜 나지는 않을 거예요. 화재 자체는 동일하게 납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됐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족이 진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행동을 통해서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위험 통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험 재무 방법은 금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을 그냥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 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이후에 몸이 약해지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60세 될 때까지 적금을 들어놔요. 매달 뭐 한 20만 원씩 적금을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 든 돈을 가지고 60세 이후 병원비를 충당하겠다. 이러면 60세 이후의 병원비라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이게 위험 보유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자가보험이라는 형태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반면에 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게 위험 전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우리 집에 화재 위험, 좀 전에 사례로 제가 60세 이후 병원비가 걱정된다. 그럼 실손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60세 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지만 결국 그 부담한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병원비에 대한 위험은 내가 가진 병원비에 대한 위험은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거죠. 이게 위험 전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보험 이외에 뭐 해증이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3단계에서는 앞쪽에서 이제 확인됐던 위험들을 처리하는 각각의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각 위험에 대해서 어떤 위험은 위험 회피, 어떤 위험은 뭐 손실 예방, 어떤 위험은 위험 전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 방법들을 선택을 했겠죠.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이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위험관리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에 옮길 때는요. 실행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같은 어떤 해결 방안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에게, 즉 고객에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또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도요. 다양한 대안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이후에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여러 회사의 다양한 담보들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나에게 적절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한 보험 상품이 어떤 거냐 그걸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 이후에 실행에 옮기게 되겠죠. 그 이후에 개인의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게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 피드백은요.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거죠. 처음 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게 되면 그에 맞춰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 과정은요. 동적인 피드백 과정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5단계까지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3단계에서 이제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회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험 통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정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피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위험 회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체를 아예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고요. 손실 방지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잠재적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기회비용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위험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 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손실 예방 방법은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손실 발생 빈도, 즉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감소시킬 목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요거는 앞쪽 사례에서 금연건물 지정하는 거를 사례로 들어드렸고요. 손실 감소라는 것은 이미 발생했어요. 확률은 동일합니다. 확률은 동일한데 이미 발생한 위험에 따른 손실의 크기, 즉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요거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로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이 위험 통제 방법이었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어서 위험 제무 방법, 금전을 통해서 위험을 해결하는 게 위험 보유 방법은 자신이 가진 재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금전을 나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흡수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 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가보험을 가입하는 거, 활용하는 거. 자가보험은 어떤 보험 기능을 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이쪽에 자금을 모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자가보험이에요. 별도로 민영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우리 회사 부서 내에서 관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위험 전가, 내가 가진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게 위험 전가 방법인데 자신의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을 통한 위험 전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건 내가 가진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 보험 이외에 해칭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칭이라는 것도 우리 투자 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하는 게 해칭이죠. 그래서 보험과 해칭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 하는 물건을 미래에 11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이 미래에 150원이 될 수도 있고요. 9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갔든 내려갔든 상관없이 나는 110원에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칭 거래거든요. 그럴 때 해칭은요. 손실 제거와 동시에 이익 가능성도 둘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110원이 아니라 미래 150원이 됐다 그러면 150원짜리 물건을 저는 110원에 구매하는 거니까 어떤 손실을 제거하는 거죠. 반면에 9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저는 90원에 살 수 있는 걸 11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90원에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이익을 못 보고 이 가격 그대로 줘야 되니까 이익의 가능성도 같이 포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해칭이라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보험은요. 150원일 때 100원으로 구매하는 요 조건만 체결하는 거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손실은 제거되지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게 보험이다. 또 한 가지는 해칭은 투기적 위험도 전가가 가능합니다. 보험은 순수 위험만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차이점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5가지의 위험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 특성별로 어떠한 위험 관리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적절하겠느냐. 그래서 손실 빈도가 자주 발생되느냐, 아니면 가끔 발생되느냐, 손실의 심도, 피해 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과목이 위험 관리 보험 설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위험일 때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게 적절한 상황이냐라는 걸 우리가 요 상황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위험 전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상황은요. 손실 빈도는 낮으면서 손실 심도는 높은 거. 피해는 크지만 발생 빈도는 낮은 거. 이런 위험을 보험을 통해서 위험 전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위험이에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은 대단히 낮죠. 평생에 한 번이니까. 반면에 경제 주체가 사망하게 되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많은 소득분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손실 규모는 대단히 크죠. 그래서 사망 위험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험 전가가 적절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손실 빈도는 낮으면서 손실 심도 즉 규모는 높은 이러한 위험은 보험을 통한 위험 전가가 적절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험관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위험관리 제도, 보험 제도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에 대한 개념서부터 우리 교재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험제도라는 게 뭐냐? 지문을 보시고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위험 보유자, 즉 개인이 또는 기업일 수도 있겠죠. 기업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위험관리 전문기관에게 전가. 이게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위험을 옮기는 겁니다. 그 대가로 개인은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또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 보험금을 수령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려보면 간단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화재가 걱정돼요. 집에 불 나면 뭐 건물이고 가재도구가 다 손실이 날 테니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럼 화재보험 들어야지 라고 하면 이 과정이 어떤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재에 대한 위험, 그 부분을
보험사로 위험을 이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로 위험을 이전시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겠죠. 손실된 만큼 보험금을 수령해서 이 수령한 보험금을 가지고 손실보전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보고요. 보험제도라는 것 자체는요. 손실결합과 손실분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손실결합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러한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집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분들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손실결합과 손실분담인데 손실결합 부분을 한번 지문을 살펴보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위험단체 내 전체 구성원에게 분담시켜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손실이 실제 손실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손실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자, 화재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이게 손실결합 과정이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중에서 화재 내는 사람은 일부 사람만 화재가 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화재가 안 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일부 사람에게는 보험회사가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위험단체 내 전체 구성원에게 분담시킨다. 이 보험료 수령하는 게 분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보험회사는 이 보험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대다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이 보험금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단체 전체 구성원에게 보험료를 통해서 분담을 시키고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거는요. 각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할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평균 손실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인 확률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손실에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급받는 이 보험금은 실제로 발생된 거잖아요. 실제 손실이 되는 겁니다. 평균 손실이 보험료가 보험금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손실을 많이 결합할수록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이건 뒤쪽에 이제 보험의 원리 쪽에서도 나오게 될 텐데 변동성이 낮아져서 장래 손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험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재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 가구의 화재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0.1%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 집이 10채예요. 그러면 주거삭기 하나도 0.1% 확률은 못 구합니다. 왜? 1년 안에 10채 중에 하나가 불났다 그럼 10%예요. 안 났다 그럼 0%입니다. 정확한 확률은 0.1%를 못 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주택수가 10채가 아니라 1000채, 10,000채, 100,000채, 100,000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정확한 확률로 수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주사위 놀이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되는 손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험제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확률 원리가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사위 놀이 할 때 눈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한 번 굴려서 6분의 1은 안 나오죠. 100% 아니면 0%니까. 하지만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굴리면 이 6분의 1이라는 정확한 확률로 수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측치가 많을수록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평균이 실제 평균과 비슷해지는 이러한 원리가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지상등의 원리와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리는요. 수지상등이고요. 급부반대급부 균등이죠. 둘 다 양자가 같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지상등의 원리는요. 보험회사 관점이에요. 반면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리는요. 개별 계약자, 즉 고객의 관점이에요.
관점 차이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지상등의 원리는요. 우리가 흔히 수지타산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주로 수지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믿진다 안 믿진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리도 수지타산을 따지는 보험회사 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보험료의 전체 합계와 그 중에 사고가 발생된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전체 합계가 일치되는 이 원리가 수지상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기준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리는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개별 고객 입장에서 자, 제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는 뭔가를 받죠.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어떤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겠다 그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죠. 제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보험료와 개별 위험 수준을 일치시키는 거. 이건 전체고요. 이건 개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리는 개별 고객, 개별 계약자 관점에서 행해지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구의 관점이냐를 주안점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부보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능 위험인데 이거는 뭐냐? 보험으로 받아줄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수의 동질성입니다. 즉 정확한 확률을 구하려면 보험계약은 많아야겠죠. 그게 다수라는 의미고요. 동질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의 성질 자체가 유사하면 되는 겁니다. 원인은 달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재라는 위험이다 그러면 뭐 누전도 포함되고요. 어떤 과실로 인한 화재도 포함돼요. 화재라는 어떤 성질 자체만 동일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누전으로 인한 화재만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정도로 충분한 규모로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들이 결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연성이라는 것은 고의성을 배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의 발생 여부, 손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 언제 발생할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될지 이 모든 부분이 우연한 상황에서 벌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발생의 원인, 시간, 장소, 규모 등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됩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같이 연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위성 요즘 많이 올리니까. 자, 인공위성도 인공위성 보험을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하나가 10조 원 나간다 칠게요. 자, 이걸 보험회사가 받으면 좋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쏟아 터지면은요. 보험회사가 10조 원 보험금 지급하면 그 보험회사 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험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손실이어야지 대재해가 되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험을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들은 어떤 위험이냐? 다수의 동질성을 갖춰야 되고요. 우연성을 갖춰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대재해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덕적 위태는 위태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개인의 고의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선택이라는 건 용어 그대로 이해하자면 선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은 보험 영업사원, 설계사든 대리점이든 보험 영업사원이 고객을 찾아가서 이러한 이 보험은 이런 게 좋아요. 당신에게 적합해요. 이렇게 설명해서 고객을 설득시키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과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객이 직접 자발적으로 보험 모집사원이 됐든 보험회사는 찾아가서 나 이런 보험 가입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고객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느냐? 위험이 높은 고객입니다. 보험회사가 쉽게 받아주지 않는
위험이 높은 고객이 여기저기 알아봐도 가입이 안 되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게 역선택이에요. 상황 자체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역선택이라는 것은 평균보다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평균적인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이 많이 들어오면 사고가 더 많이 날 테니까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고 어떤 손해율이 높아지겠죠. 손실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이러한 역선택이 발생되는 이유는요. 계약 체결 전에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어서 어떤 질병보험에 취약합니다.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나만 알죠. 보험회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보험가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고객과 보험회사 간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이 높은 고객은 본인이 가진 위험을 감추려고 든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는 알기 어렵고요. 이러한 형상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보험회사는요, 이러한 역선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경험요율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위험을 유사한 유형으로, 위험 정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의미예요. 분류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위험이 높은 사람에겐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위험이 낮은 사람에겐 좀 보험료를 저렴하게 부과하고 이러한 형태로 보험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경험요율이라는 좀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험요율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을 예측해서 보험료를 책정해 놓습니다. 근데 미래 결과가 예측치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동안 발생된 사고 통계 자료를 보험료에 반영해서 미래 보험료에 어떤 그 조정을 해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니까는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는 조금 더 높게 받는 거죠. 사고가 덜 났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할인해서 받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사고 통계치를 미래 보험료에 반영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게 경험요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엔 그냥 용어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덕적 위태라는 거는 아까 제가 고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자의 고의성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빈도나 심도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하고요. 이러한 도덕적 위태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어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위태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공제제도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이제 자기부담금 형태로 공제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공제조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공제금액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다 보험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990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런 게 공제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공제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전액을 내가 보장받지 못하고 나에게도 소액이지만 손해가 발생되니까 조심하겠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가 정률 부담하거나 정액 부담하게끔 만드는 제도도 활용됩니다. 즉, 이 부분도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정률이면은요, 실손보험 같은 거죠. 뭐 90%, 80%만 보험금으로 주고 나머지 10%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거. 정액은 이렇게 금액으로 고객의 부담을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대기기간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 90일 면책 기간이 있죠. 90일 안에 발생되는 암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면책조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고들은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 위태를 일정 부분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도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험제도 구분과 관련해서요.
보험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냐, 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각각 방식으로 이제 그 보험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건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을 누가 운영하느냐?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면 민영보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사회보험이고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 고객이 낸 돈, 가입자가 낸 돈 가지고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면 부가방식이고요. 적립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는 보험료 가지고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부가방식입니다. 주로 사회보험은 부가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요. 민영보험은 적립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내 보험금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부가방식, 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걷어들이는 어떤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그때 지급되는 보험금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목적이 사람의 신체면 생명보험, 물건이면 손해보험이 되고요. 개인이 가입하면 가계보험, 회사가 가입하면 기업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가 한 명이면 개인보험, 그 다음 다수면 단체보험이 됩니다. 계약자라기보다는 이제 피보험자 수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분담 관계에서 원보험과 재보험이 있는데 앞쪽에서 제가 인공위성 하나 말씀드렸죠. 자, 이 인공위성을 정부가 A보험사에 가입한다 그러면 A보험사는 보험료 많이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쏟아 터지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너무 크다 해서 이 받은 위험의 일부를 B보험사로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10조 원을 가입했을 때 A보험사는 3조만 인수하고 7조 원에 대해서는 B보험사로 넘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최초에 체결된 이익계약이 원보험이고요. 이후에 인수한 보험회사가 본인의 책임의 일부 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기는 거, 이게 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위험 분담 관계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그 위험과 보험제도 제1절 위험과 위험관리 파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건 위험에 대한 개념들, 또 위험과 이렇게 관련되는 용어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 프로세스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살펴봤었고, 그 중에 3단계에 해당되는 위험관리 방법에 이제 위험 통제와 위험 제모, 위험 통제에서는 위험 회피라든지 손실 예방, 손실 감소, 또 위험 제모에서는 위험 보유와 위험 전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과 어떤 보험 제도 관련돼서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1장의 2절 보험 계약 파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